자카르타 북부의 한 동네에서는 건물들이 지난 20년 동안 4m에서 5m씩 땅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가 바다 밑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 독재자의 탐욕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인도네시아의 수도였던 자카르타는 매년 평균 10cm에서 25cm씩 침몰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연간 28cm까지 가라앉고 있죠. 이 속도면 2050년이 되기 전에 도시의 95%가 물에 잠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기 힘든 도시 침몰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가 이렇게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말이죠. 먼저 자카르타가 어떤 도시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도시 중 하나로 약 10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죠. 주변 위성 도시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30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자카르타는 자바섬 북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부터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문제는 이 지역이 원래 습지였고 해발 고도도 평균 8m밖에 안 되는 낮은 지대였다는 겁니다. 13개의 강이 도시를 관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우기가 되면 범람하기 일쑤였죠. 독립 후 인도네시아 정부도 자카르타를 수도로 정했고 1960년대부터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에 180만 명이었던 인구가 1970년에는 400만 명, 1990년에는 8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도시 인프라는 이런 급속한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고 특히 상하 수도 시스템이 심각하게 낙후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엄청난 재앙의 씨앗이 되죠. 이야기는 1990년대 인도네시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를 지배하던 수하르토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 독재자였죠. 이 사람의 통치 기간 동안 공산주의자 대량 학살, 동티모르 침공, CIA가 관여한 비밀 공작들이 벌어졌거든요. 30년 넘게 권력을 쥐고 있던 수하르토는 1990년대가 되자 슬슬 자기 배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하르토가 권력을 잡은 과정부터가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입니다. 1965년에서 1966년 사이 그는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를 몰아냈죠.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는데 희생자 수가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권력을 장악한 수하르토는 신질서라는 이름 아래 철권 통치를 시작했고 그의 가족과 측근들은 국가 자원을 마음대로 갖다 썼습니다. 6 자녀들은 각각 다른 산업을 분담해서 관리했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수하르토 왕조라고 불렀죠. 1990년대가 되자 수하르토는 나이도 들고 국제사회의 압박도 받으면서 권력에서 밀려날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자카르타의 물이었습니다. 1997년 수하르토는 세계은행에서 자카르타 상수도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차관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자카르타의 상수도 시스템은 정말 엉망이었거든요. 전체 인구의 절반도 제대로 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고 누수율도 50%가 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9억 2천만 달러의 차관을 승인했는데 조건이 있었죠. 바로 상수도 운영을 민간 기업에 맡기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세계은행은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는 그 돈을 미끼로 도시의 상수도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 기업이라는 게 프랑스의 수에즈사와 영국의 템즈워터였고 이 회사들은 공교롭게도 수하르토의 아들과 사업 파트너 관계였죠. 자카르타는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서 2개의 컨소시엄에 넘어갔습니다. 동부는 수에즈사가 주도하는 회사가, 서부는 템즈워터가 참여한 회사가 맡았죠.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가 바로 수하르토의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비즈니스였죠. 계약 조건은 정말 일방적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25년이었는데 자카르타시는 이 기간 동안 이 기업들을 거의 규제할 수 없었거든요. 물값은 매년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설정됐고 인상률도 기업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들은 투자 위험을 전혀 지지 않았어요. 만약 손해를 보면 자카르타시가 보전해줘야 했죠.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손실은 정부가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이건 우연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자카르타의 물은 외국 기업들 손에 넘어갔고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이 위기는 태국에서 시작돼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도 하루아침에 80% 이상 폭락했고 1998년에 인도네시아 경제는 13%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건물들이 불타올랐으며 수하르토는 결국 1998년 5월에 권력에서 쫓겨났습니다. 32년간의 독재가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미 물 시스템을 손에 넣은 유럽 기업들은 인도네시아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들은 폭동이 일어나자마자 인도네시아를 탈출했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돈만 챙겼습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약속했던 상수도 인프라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됐고 자카르타 시민들은 어차피 이 회사들한테 물값을 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수십억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지만 자카르타의 상수도 시스템은 1997년과 똑같이 엉망이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 자카르타 인구의 약 40%는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받는 사람들도 물값은 터무니없이 비싸진 데다가 수질도 형편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식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자카르타 시민들은 어떻게든 물을 구해야 했잖아요. 다행히도, 아니 불행하게도 자카르타는 거대한 지하 대수층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땅을 파면 깨끗한 지하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카르타시는 시민들에게 각자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물을 파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 추출량도 관리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자카르타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당장 오늘 마실 물이 필요했거든요. 가정집부터 공장, 호텔, 쇼핑몰까지 모두가 무분별하게 땅을 파고 지하수를 퍼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의 부유층 지역을 가보면 거의 모든 집마다 자기만의 우물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채우는 것도, 정원에 물을 주는 것도, 심지어 세차를 하는 것도 모두 지하수를 사용하죠. 대형 쇼핑몰이나 호텔은 더 심각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수백 톤의 지하수를 퍼올리거든요. 가난한 동네는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공공 우물 하나를 수십 가구가 같이 써야 하는데 물이 부족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거든요.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자카르타에 최소 5만 개에서 8만 개 정도의 불법 우물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카르타의 지하수 사용량 중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은 겨우 3%에서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는 누가 어디서 얼마나 퍼올리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하수를 많이 퍼올리면 뭐가 문제냐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지하 대수층은 도시 전체를 떠받치는 일종의 집안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자카르타는 거대한 물주머니 위에 지어진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을 계속해서 빼내니까 물주머니가 점점 줄어들면서 위에 있는 도시가 가라앉기 시작한 거죠.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지하 대수층은 물과 함께 토양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토양 입자들 사이의 공간을 채우면서 일종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압력이 위에 있는 지층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그런데 물을 빼내면 그 압력이 사라지면서 토양 입자들이 서로 더 가깝게 붙게 돼요. 이걸 압밀이라고 부르는데 토양이 압축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이 비가역적이라는 겁니다. 한번 압축된 토양은 다시 물을 넣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자카르타의 지질 구조입니다. 자카르타는 춘적토라고 부르는 매우 무른 퇴적층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이건 강이 운반한 흙과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인데 단단한 안반에 비해 훨씬 쉽게 압축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빼내면 침하가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멕시코시티, 베이징, 퍼스 같은 도시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 도시들은 지하수 추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멕시코시티의 경우 1950년대부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서 도심 지역에서의 지하수 추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송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베이징도 2005년부터 지하수 추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을 보내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성했죠. 반면 자카르타는 누가 얼마나 지하수를 퍼올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니까 침하 속도를 늦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자카르타 북부 지역은 이미 해수면보다 낮아졌고 해마다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죠. 2007년 대홍수 때는
70%의 지역이 물에 잠겼고 80명이 사망했으며 4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더 심한 홍수가 발생했는데 하루 동안 37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건 자카르타 관측 역사상 최대 강우량이었죠. 66명이 사망했고 4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홍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카르타에서는 우기만 되면 작은 홍수들이 거의 매일 발생합니다. 밀물대 바닷물이 역류해서 해안 지역이 침수되는 현상도 점점 심해지고 있죠. 북부 해안 지역의 빈민가 주민들은 집이 침수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밀물대마다 바닷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닥을 계속 높여야 하거든요. 한 주민은 20년 전에는 우리 집 현관이 길보다 50cm 높았어요. 지금은 길보다 1m 낮습니다. 계속 바닥을 올렸네도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미래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까지 자카르타 북부 전체가 물에 잠길 거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2050년이 되면 도시의 95% 지역이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후변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은 연간 3에서 4mm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카르타는 매년 최대 25cm씩 가라앉고 있으니까 상대적 해수면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 문제를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가장 야심찬 해결책이 그레이트 가루다라는 거대 방파제 계획이었죠. 길이 3km의 방파제로 자카르타만을 막아서 침수를 막고 그 안쪽을 담수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거든요. 총 공사비는 400억 달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네덜란드의 델타웍스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자카르타만 입구를 가로지르는 방파제와 17개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자카르타만이 방파제로 막히면 1000만 명이 배출하는 하수와 13개의 강을 통해 흘러드는 오염물질들이 갇혀서 거대한 오염 웅덩이가 될 거라고 경고했죠. 조수 간만의 차이로 자연적으로 정화되던 바닷물 순환이 차단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될 거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거셌고 방파제 건설을 위한 보상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10년이 지났지만 완성되지 못했고 그동안 자카르타는 계속 가라앉고 있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민들이 지하수 대신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카르타시는 2023년에야 상수도 운영권을 되찾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죠. 20년 넘게 방치된 상수도 시스템을 완전히 재건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최소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2023년 자카르타시가 상수도 운영권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복잡했습니다. 2015년에 자카르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에 물 사유화 계약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국제중재법원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몇 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자카르타시가 상수도 운영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자카르타시는 완전히 망가진 상수도 시스템을 재건해야 합니다. 파이프의 40% 이상이 5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고 누수율이 50%를 넘어요. 정수장도 낙후돼서 제대로 정수를 못하고 있죠. 배수 시스템은 더 심각합니다. 자카르타의 하수 처리율은 겨우 4%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6%의 하수는 그냥 강이나 운하로 흘러가거든요. 상수도 개선과 함께 지하수 추출 규제도 중요하죠. 정부는 2019년부터 빗물을 모아서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들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빗물 침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거죠.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는 건물은 전체의 30%도 안 됩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 벌금이 너무 적어서 위반하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자카르타 전체에서 매년 추출되는 지하수량은 약 15억 입방미터인데 빗물 침투로 충전되는 양은 고작 1억 입방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해결책들은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죠. 2019년 수도를 보르네오 섬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수도 누산타라는 친환경 스마트시티가 될 예정이었고 총 공사비는 최 33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발표한 수도 이전 계획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 지역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죠. 이 지역은 자카르타와 달리 지진 위험도 낮고 화산도 없으며 홍수나 쓰나미 위험도 적습니다. 새 수도는 26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건설되는데 이건 서울의 4배가 넘는 면적이에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대중교통은 모두 전기차로 운영하며 녹지 비율도 65% 이상으로 유지해서 숲속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건설비의 20%만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80%는 민간 투자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는데 2024년 현재까지 확정된 민간 투자는 목표의 30%도 안 돼요.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봉칼리만타는 오랑우탄의 서식지이자 열대우림 지역이거든요. 2600제곱킬로미터의 숲을 개발하면 수많은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게 됩니다. 지역 원주민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이들의 전통적인 땅이 수도 건설 부지에 포함되면서 강제 이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가장 큰 의문은 과연 사람들이 정말로 누산타라로 이주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카르타에는 인도네시아 주요 기업의 본사 중 65%가 있고 은행들의 80%가 있으며 외국 대사관들이 모두 있습니다. 브라질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브라질은 1960년에 수도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옮겼는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의 중심은 여전히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설령 정부 기관들이 이전한다 해도 자카르타의 1000만 명 이상 주민들은 여전히 물에 잠기는 집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수도 이전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1990년대에 부패한 독재자가 자기 아들 배불리려고 자카르타의 물을 외국 기업들에게 팔아넘겼고 그 기업들은 약속한 인프라 투자는 하지 않고 돈만 챙겼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올려야 했고 도시가 급속도로 가라앉기 시작했죠. 정부는 거대한 방파제를 세우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씁쓸한 부분은 이 모든 재앙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상수도 인프라에 투자했더라면, 지하수 추출을 처음부터 관리했더라면 자카르타는 번영하는 도시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독재자의 탐욕과 몇몇 기업들의 이익 추구 때문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침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편하게 은퇴해서 부자로 살고 있겠죠? 수아르토는 2008년에 사망했는데 그가 모은 재산은 최소 15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수아르토의 자녀들도 여전히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재벌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죠. 물사유화로 돈을 벌었던 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자카르타는 그저 수익성 좋았던 프로젝트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자카르타의 비극은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부패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사유화하고 단기 이익을 위해 장기 지속 가능성을 희생시키고 그 대가는 일반 시민들이 치르게 되는 일 말입니다. 물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모든 사람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죠. 하지만 자카르타에서는 이 기본권이 부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시 전체의 침몰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단순히 인프라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제입니다. 자카르타는 여전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만약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2050년 전에 이 도시의 대부분은 바다 밑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도시는 한 독재자의 탐욕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미래를 앗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로 역사책에 기록되겠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카르타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어요. 필요한 건 정치적 의지와 적절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입니다.